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고 뒤를 이을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더 이기기 쉬운 후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사퇴로 미 대선판에 큰 변화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 잠시 후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전당대회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신지어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고정 코너 있습니다. 법학다시 그리고 건강 100세. 7월 23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든 미 대통령 재선 포기 이후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재선 포기 선언 이후에 이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또 이 해리스 부통령의 잠재적인 이 대권 경쟁자로 꼽혔던 인물들까지 여기다가 당의 핵심 인사들도 이 해리스 지지를 좀 잇따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하원 의장을 지냈던 낸시 펠로시 이 하원 의원은 우리 시간으로 이 간담회 SNS에 거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론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 이렇게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해리스의 경쟁자 대선 후보 경쟁자로 꼽혔던 뉴섬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 이 경쟁 인물들도 해리스 지지를 하루 새 모두 이 선언을 했습니다. CNN은 앞으로 미 민주당의 상하원의 이 원내대표들이 역시 또 해리스 지지에 좀 빠르게 동참을 할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요. 아직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죠. 아직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 지지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이 진보 진영에서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좀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번 재선 포기에 이 배우로까지 지목을 받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는 추켜 세우면서도 해리스 지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인 이 미셸 오바마의 출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약 넉 달 정도 남은 이 미 대선을 고려하면 정말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가장 큰 문제인 게 지금까지 모인 미 민주당 대선 후원금을 바로 이 승계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 승계를 하려면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 미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동의도 거쳐야 하니까 정말 시간이 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이 현실적인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미셸 오바마의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조만간 결론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미 대선과 관련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은 잠시 후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 쇄신위원장 간밤에 구속됐죠. 이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오늘 새벽에 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염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서면서 지난해 2월에 인수 경쟁사였죠.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에 카카오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1,300억 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매입하는데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이었죠. 이 12만 원보다 SM엔터의 주가를 높게 좀 더 높게 설정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아지면 지분을 더 가져갈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 지분을 못 가져가게 하려고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지난해 구속 기소가 됐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이번 김범수 위원장의 이 구속으로 이 검찰 수사는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대면 조사를 경찰청사가 아니라 경호처 청사에서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제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계속 법 앞에 특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는데 이번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밝히면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퇴설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후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번 상황에 관한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거의 끝나갈 쯤에 이 자신에게 보고된 사실, 이른바 이 총장 패싱에 대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을 좀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조사가 끝난 뒤에 고가 가방 이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그래서 보고가 늦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원석 총장에게 여러 번 이 본인이 사과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질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장 패싱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네, 예상치 못한 데서 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단은 이원석 총장이 이창수 지검장의 사과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찰을 하는 대신에 진상 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이번 논란이 좀 봉합되나 이렇게 좀 예측이 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좀 또 다른 데서 불거졌습니다.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이 수사팀 실무 검사가 그동안 열심히 수사를 해왔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표를 급기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또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은 조만간 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오는 9월에 있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를 하고 또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처벌 규정이 지금 없는 만큼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조만간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주장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서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막판까지 신경전이 치열했다고요? 네, 오늘 결전의 좀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후보들이 좀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마다 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이 결과 발표를 하는데요.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결선 투표에 대한 결과는 오는 28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오늘 끝내겠다 이런 단판 승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결선 투표행을 좀 각각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은 정확히 48.51%였습니다. 지난번보다 약 7%포인트 낮아진 결과인데요. 이게 좀 누구에게 이 유리한 결과로 다가올 것인지 오늘 오후에 이 결과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잠시 후 전격 인터뷰 시간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문체부가
감사에 착수했어요. 그러자 축구협회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네요. 네, 이 한마디로 이 홍 감독 선임의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좀 재차 강조를 하면서 이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장문의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좀 보면 뭐 축구협회는 이미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나 축구 철학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다면서 면담의 진행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면서 특혜는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후보군이었던 다른 외국인 감독들이 이 수십 장의 자료를 뭐 미리 좀 준비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뭐 이런 자료가 없었던 이 홍 감독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좀 이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사실 있었는데 이런 준비 부족 이 지적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이 준비한 자료의 양을 가지고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 초창기부터 홍명보 감독은 국내 감독 중에서 1순위로 꼽혀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결론은 이 축구협회도 모든 규정을 좀 철저히 준수를 했다면서 일부의 좀 미비한 규정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면서 뭐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축구협회가 해명을 했는데 이런 해명이 정말 진짜인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그 피습 사건 당시에 부산에서 서울 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는 상황에 대한 이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나왔습니까? 네, 이 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는 위반 사항이 없다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에 119 소방 헬기로 서울로 이송이 됐었죠. 이 과정이 이 과도한 특혜였다라는 이 신고가 접수돼서 권익위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전 대표 또 당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진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고요. 네, 이 의료진에 대해서는 이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이 해당 감독기관에 통보를 하기로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가방 수수에 면죄부를 줬던 권익위가 뭐 야당 대표 응급치료에는 유죄라는 거냐라고 반발하면서 뭐 야비한 술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네, 오늘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로는 10에서 많게는 8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또 충청도로도 5에서 40, 많게는 60mm, 남부지방 5mm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중북부 일부를 빼놓은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요.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도 또 수도권과 강원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까지는 서해안과 영동 지역 주로 해안 쪽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또 아침까지 남해안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4도 등 26도에서 34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낮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로 인해 아직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앞으로는 교통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하남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남양주부터 9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 고덕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미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전화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그렇다고만은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합법을 받을 때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네. 일전 TV 토론에서도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총기 피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강인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저희 연이어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되면서 출정식 그래서 거의 뭐 대관식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호적인 그러한 여론이 조성돼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게 사퇴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네.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퇴에 따라서 미국 언론과 전 세계의 관심이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에서 해리스 혹은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관심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향후 다음 달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는 민주당이 여론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선이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고령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약점이 많은 후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많은 전략이나 전술을 세워놨는데 이제 그 타겟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략의 초점 이런 모든 부분이 흐트러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큰 전략은 변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이나 수단 같은 건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불확실성도 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해리스 대세론이 불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성명을 낼 때 추가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공식 성명을 내서 굉장히 힘을 실어줬고요. 그리고 네.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보면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19일인데 시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정식적인 원래 치러야 될 경선을 몇 달에 걸쳐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니 경선을 치르든지 아니면 단독 후보를 추대하는 이러한 어떤 그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바이든 해리스 티켓 캠프에서 모아둔 거의 9,100억 불 정도, 9,100억 불 달러 정도 되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 그대로 승계할 수가 있는데 다른 후보가 되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나마 본선 경쟁력은 해리스 후보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는 해리스가 그래도 가장 나은 대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리더라든지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해리스 대세론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에 모아진 후원금이 바이든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부통령 후보한테 함께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할 경우에는 그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춤했던 민주당 쪽의 후원금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고액 기부자라든지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바이든 후보로서는 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한 그 결정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이제 돈줄을 움켜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자금이 고갈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이것이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인 사퇴를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라는 것은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워싱턴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선거 자금이 고갈되고 있고 더 이상 모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갖는 충격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어떤 지지층들의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선언을 하자마자 이제 어떤 그 지지를 전폭적으로 다시 해리스 후보한테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원금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우리 정치하고는 좀 미국의 그 후원금 제도가 좀 많이 달라서요. 그 한도나 이런 게 따로 없이 무한대로 모금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대선 후보한테 그 선거 자금을 갖다 기부를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그 선거 자금이 있어요. 그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그 기부하는 캠프 측에 기부하는 거는 하드머니라 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불, 5,000불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드머니만 가지고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미국의 대선 캠페인을 치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서 우회로로 이제 확립이 된 것이 소프트머니라고 해가지고 후보한테 직접 그 기부를 하거나 캠프 쪽에 기부한 건 아닌데 정당에 기부하거나 또 다르게 이제 우회를 해서 기부를 하면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이런 돈을 기부되는 거 막을 수 없다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소프트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이제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짠의 전쟁이 되는 조 단위의 어떤 그러한 선거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막대한 돈을 쓰는 그러한 전쟁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곧 경쟁력의 척도로 이렇게 간주되는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요, 교수님.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 여러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해리스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바이든 사퇴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알려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 그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미셸 오바마 출마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분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인의 출마 가능성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어떤 모범이 되는 원로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시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처한 중대한 정치적인 고비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독려를 했던 그런 부분도 굉장히 뒤늦게 조심스럽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딱 지지를 해버리면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이 혹시 경선에 나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초기에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셸 오바마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관심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와의 어떤 양대 대결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치 경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출마했을 때 어떠한 캠페인을 보여줄지 그리고 정말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송곳 검증이 들어갔을 때 어떤 도덕 문제의 가치관 문제라든지 어떤 미셸 오바마가 강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치명타가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된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후보를 이런 단기간에 내세우는 것은 정말로 도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셸 오바마 여사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미셸 오바마 카드를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점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좀 맞춰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로 그 최초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 비백인 여성 정치인이죠. 그 인도계 어머니하고 자마이카계, 그러니까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형적인 흑인도 아니지만 어쨌든 비백인, 그렇지만 흑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흑인으로 인정을 받는, 정체성을 인정받는 그런 분이고요.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 법을 공부하셔가지고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2016년에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처음 도전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서 2019년에는 대선에 도전했지만 거기서 이제 중도 하차를 했고, 그렇지만 2020년에 바이든 후보에게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당하면서 이제 그 정계에 화려하게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통령 4년 동안에는 그닥 인지도를 늘리지 못하고 정책 성과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 있어서 과연 해리스라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그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좀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중심 그 권력 구조에서 부통령이 존재감을 갖는 것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2인자가 1인자를 제치고서 두각을 내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권력의 속성상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후보가 나왔을 때 자신이 외교안보 쪽에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엘리트 정치인인 이제 바이든 그 상원의원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 8년 동안에 바이든 부통령이 외교안보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한 외교안보분의 한계를 갖다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해리스 부통령도 자신이 그 강점을 두고 어떤 그 강하게 주장하는 낙태라든지 어떤 국내 문제, 어떤 경제적 평등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다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는 그런 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목소리를 더 내주고 존재감을 부각시켜줬다면 지금보다도 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건데, 그런 측면은 좀 아쉬운 그런 그 감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진작에 나는 재선 도전 안 한다고 생각했으면 후계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겠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도 재선 완주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도 바이든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했겠죠. 자, 그건 그런데 그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대한반도 정책이나 대세계 정책과 좀 결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기조로 갈까요? 아니면 좀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보다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해리스 부통령이 내세우는 대외 정책 기조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이 처한 상황을 지금 고려해 본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재선에 나서고 있었고,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2인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지지해온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 2.0,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을 승계해서 자신만의 색채로 바이든 행정부 2.0 정책 성과를 이뤄내겠다. 이러한 그 선거 전략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그 선거 전략의 유효성, 그리고 현재 시간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그게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자신만의 대외정책 기조, 즉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가 차별화되는 그러한 기조를 내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이번에 그 선거에 승리하고 만약에 4년 후에 재선에 도전한다면 그때는 보다 더 자신만의 색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이어받아가지고 보다 더 뚜렷한 정책 성과를 내는데 몰두하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강력한 대북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적이 있는데 그 점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좀 아주 대조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2인자로서 2022년에 그 판문점에 하루 그 방문하셔가지고 북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인권이 굉장히 참담한 수준이라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죠. 이 부분은 민주당 정권 바이든 행정부 갖고 있는 대북 정책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인권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로서 어떤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게 그것이잖아요. 탑다운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실무에서 어느 정도 비핵화라든지 정책적 성과가 있을 때 이제 그 리더 수준에서 만나겠다, 최고 지도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기 버텀업 정책이요? 예, 버텀업. 그래서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도 이제는 또 만약 이번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 바텀업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실무 수준의 성과가 있으면 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톱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전형적으로 탑다운 방식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김정은와의 관계가 좋다 이러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차별점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진전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그 정상회담을 이미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그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선거 측면에서 캠페인 측면에서 계속 김정은의 관계가 좋았다. 시진핑의 관계가 좋았다. 푸틴과도 괜찮고 전화 한 통이면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신과 바이든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세계 위기가 왔다. 자신은 전화 한 통으로도 세계 평화를 조절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자신이 훨씬 외교 정책을 잘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연석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적성국의 지도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만나겠다. 그게 나와 바이든의 차이점이고 나는 만나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고 어떤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미국 대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도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한 후에 해리스가 후보로 나오면 바이든보다 더 이기기 쉽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건 불확실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견제 기운을 날리는 거죠. 이제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었긴 했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선거 프레임. 네, 선거 캠페인 프레임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 실정을 갖다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그러니까 너무 높아질 유권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남북 국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미국 유권자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고 외교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연속선상에서 해리스도 바이든 행정부 2인자니까 차별성이 없다. 그냥 바이든 2.0일 뿐이고 또 다른 바이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이든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약하니까 내가 또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둘을 갖다가 유사한 그런 정치적 인물 성향 가진 후보로 이제 낙인을 찍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 부각시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그런 선거 캠페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 신중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외국 정부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의 국내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신중한 입장인데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데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 트럼프 그 두 후보가 그 경쟁에서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대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체계 준비할 것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로 격변을 지금 하고 있는 미국 대선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원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입니다. 환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유난 턴다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댓글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저는 의외로 정말로 응원의 댓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요새는 정말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라는 것은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핸드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알고리즘을 조금 더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슈퍼카 타고 다니고 과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누르는 것보다 좀 더 환경적인 그런 컨텐츠에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너무 취지 좋기 때문에 KBS 게시판에 이런 거 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한다거나 하시면 확실하게 더 컨텐츠 많아질 거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알고리즘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그런 평가를 봤을 때 한국인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 거의 골칫골이거든요. 한국은 산유국 같은 등급이고 러시아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라웠던 건데요. 특히 온도도 되게 중요한데 한국은 되게 한여름이면은 너무 추워서 따뜻한 옷 입고 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너무 더워서 거의 반팔로 입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19도로 돼 있으면 22도 돼 있으면 23도 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하고요. 겨울에는 우리가 옷 하나 더 입고 그리고 보일러 1도 줄이는 것은 함께 동참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진 중부지방. 현재는 대부분 소강 상태입니다. 충청 지역의 빗줄기가 좀 굵은 편인데요. 그러나 오늘 오전까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까지 장대비 형태가 될 텐데요. 양은 10에서 60, 경기 남부의 많은 곳은 80mm 이상 잡혀 있습니다. 충청 지역도 역시 5에서 40, 충남 북부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호남 동부라든가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 역시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중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나타나는 곳 많았는데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 대구 3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결선까지 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예, 신지아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전 모르죠. 네. 오늘 한 4시 30분 정도에 네.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부에서는 막판에 어대한이 흔들렸다.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걸 희망하는 분들의 전망인 것 같고 저희들은 무난하게 오늘로 이제 1차 투표에서 안정 과반 득표해서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지난번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죠. 예. 전체적으로 어제 최종 집계를 보니까 한 6.6% 정도가 작년 전대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흥행에는 지난 전대보다 더 성공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그런데 투표율은 더 떨어졌어요. 네. 이건 왜 이럴까요? 저는 그 과도한 그 방송 토론이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면서 용어상박하는 그런 방송 토론이었다면 굉장히 상승 효과를 냈을 텐데 네. 투표율 높이는 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게 거의 진흙탕을 넘어서 거의 시궁창이라고 얘기될 정도의 그런 서로 물고 뜯기고 하는 그런 토론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염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들 그렇게 진단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캠페인을 있습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느끼셨군요. 예. 이 전격 시사에서 토론을 안 하셔서 그래요. 예, 다음번에 한번 기회 만들어 주시죠. 예. 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예. 그분은 이번에 오늘 당대표가 되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선출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네,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만 반장 선거에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네.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동훈 후보한테는 굉장히 잘 소화만 시키면 네. 건강에 좋은 쓴야처럼 그랬던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만.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많은 분들이 당 안팎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게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원만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안을 짚어가면서 또 말씀을 듣겠는데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경호처 부속 네. 건물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네. 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비공개 조사를 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걸 비공개로 돌린 거니까 이거는 이슈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소 문제인데 네. 장소 문제도 전직 영부인들 받았을 때 보면
권양숙 여사도 서울에 있던 검사들이 부산지검까지 출장 가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뭐 정부 청사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거기서 뭐 이제 이 통신이 두절이 된 상태여서 실시간 보고가 안 됐다. 뭐 그게 조금 뭐 굳이 뭐 문제를 삼으려면은 문제를 삼는 건데 장소도 과거에 보면 뭐 2012년에 국회의장도 국회의장 공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남동 공관에서 뭐 그런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장소 문제도 저희들은 뭐 크게 이걸 뭐 조사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거겠느냐 하는 건데 문제는 저는 검찰 내부의 갈등 같아요. 검찰 쪽 지금 검찰 내부는요. 네. 장소 문제는 결국 그 하나의 이 뭐라 할까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충돌하는 하나의 그 소재일 뿐이지 네.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검찰총장 패싱 문제. 그 이원석 총장과 이창소 중앙지검장 간의 갈등. 그게 지금 어제부터 벌어지는 일의 그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왜 갈등? 글쎄 그 뭐 저희가 뭐 검찰 내부 사정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뭐 그게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된 게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걸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어제부터 이제 진상 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뭔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 결론이 나올 텐데 저는 어제 일부 언론을 보니까 용산발해서 뭐 용산의 고위 관계자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정치하는 거냐 해서 뭐 경로를 했다. 이런 거는 지금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 검찰 내부 갈등인데 이게 마치 용산 대 검찰총장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외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은 뭐 검찰에 정해진 그 규정대로 우리는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지 거기에 그렇게 참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때 그 수사지휘권에서 요 도이치모터스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고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중앙지검의 입장은 또 그런데 또 다른 뭐 검찰 사무 규칙을 보니까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또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상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이거를 보고를 귀뜸이라도 해주고 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간에 어떤 신뢰가 있었으면은 그거를 뭐 사전 귀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줬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호 간의 불신의 골이 굉장히 깊이 패인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상조사 또는 감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수사를 했던 수사검사가 사표를 했어요. 수사를 어렵게 했는데 돌아온 게 이런 거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의 경우에는 그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낼 그 현직 영부인에 대한 그 대면 조사를 그것도 고강도로 12시간 가까이 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상했던 기대치에 비교해서는 상당한 그 진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수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감찰이다. 그러니 난 사표 내겠다. 그렇죠. 그 심정은 뭐 이해가 됩니까? 수사 검사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문제는 그 해병대원 특검법일 것 같아요. 해병대원 어떻게 처리하시고? 특검법인데요. 그걸 이제 재의결을 민주당이 언제 시도할지 여부인데요. 근데 이재명 지금
당대표 후보인가요? 네. 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표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방송에 나와서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재표결 시에 자기들의 원한 조국당과 함께 그 밀어붙였던 자신들의 원한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108명 중에 8명 이상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저희 당에서 4명 정도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 의사 표명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안철수 의원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네. 김재섭, 조경태, 한지아 이 3의원은 한동훈 안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야당안은 반대하겠다. 오히려 그 저지선이 더 공고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재표결하면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해병대원 특검법은 부결되더라도 네. 이제 한동훈 후보는 그 독자적으로 그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그 발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발의할 겁니까? 그거는 이제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건 이제 그 대표라고 뭐 대표가 마음 먹으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고 당내 논의를 모아야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한동훈 후보가 그간에 얘기해왔던 그 대법원장 등 제3자가 네. 특검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 플러스 특검의 조사 대상에 뭘 넣어야 되냐면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공수처와 특정 언론 간의 정언유착. 그다음에 이게 정치 기획이었다. 이 네. 수사 자체가. 네, 네. 그런 의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권성동 의원이 2차례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굉장히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당에서 그 뭐 할 때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그런 내용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특검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일단 신재호 전 의원 개인 생각으로 네. 그렇게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전대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 중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 댓글팀을 운영했다 네.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공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거 TF 구성해서 조사해야 되겠다 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댓글 뭐 잘 아시다시피 댓글은 화이트 댓글이 있고 블랙 댓글이 있습니다. 화이트 댓글은 지지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네. 응원하고 다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드루킹이라든가 어떤 저기 댓글 조작 부대 뭐 알바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게 있고 뭐 매크로 돌리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나온 그 얘기들을 보면요. 그거를 제일 먼저 꺼낸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어느 인터뷰에서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화이트인지 블랙인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초 폭로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블랙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면은 저희들로서도 뭐 아니다 뭐 해명이 될 텐데 본인 자체가 화이트인지 블랙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개딸들이 다는 댓글은 뭐죠 그거는? 그 블랙이에요 화이트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댓글을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잖아요. 그건 되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니들이 다는 개딸들이 다는 댓글은 뭐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논란이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그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뭐 개인 청탁이 아니고 당시 그 패스트트랙 투쟁을 이끌었던 당시 원내대표로서의 요구였다 이렇게 이제 나경원 후보는 이제 네.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문제 관련해서 또 야권에서 이게 청탁금지법 뭐 위반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 같기도 한데요 분위기가. 저희들이 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해봤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게 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 번 청탁해서 거절당한 나경원 후보나 그걸 단번에 거절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네. 청탁금지법상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에서 불거졌던 나경원 개인으로서 부탁한 건지 나머지 사람들 전체를 다 엮어서 부탁한 건지 그것도요. 본인 거는 한 번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 거를 뭐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제3자 청탁이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저희들 검토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지금 댓글팀 의혹도 그렇고 그 공소 취소 논란도 그렇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쨌든 후보들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굉장히 네. 그 갈등이 깊어지고 또 사실은 인간적인 신뢰가 많이 훼손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토론할 때 그 후보들의 표정을 봐도 그렇고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넘어서실까요? 그런 거는 이제 그거말로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시험대 위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화합하고 포용해 나갈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가. 네. 이제 뭐 정치에 입문한 지 한 이제 이제 한 8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네. 사실상 시험대에 서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특검의 소재가 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 생겼다. 네. 지금 야권은 이런 입장인데 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 같은 분은 한동훈 특검법에 이제 저 댓글팀 뭐 이것도 넣겠다. 뭐 그러겠죠.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 중에 보면은 사실 한동훈 특검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특검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 한 두 가지 있거든요. 예. 그 고발사주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때린 거 소송 문제 고의 네. 패소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야권이 다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겠죠.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내부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분열돼 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뭐 그런 것들을 민주당은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민주당 사람이라도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기대는 헛거였다, 헛방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하려면 이제 전대후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무엇보다도요, 대통령님과의 어떤 관계를 세간에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님과의 관계 다시 만나고 이제 당 대표로서 대통령님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에서 협력해 나갈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행상으로 보면요. 그간에는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대통령실 쪽에서 먼저 당선 축하 전화가 걸려옵니다. 걸려오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한동훈 후보가 뭐 전화를 기다릴지 먼저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네. 뭐 그걸 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회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건강한 당정 관계가 거기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그 문제가 풀어져야 네. 뭐 당내에 그렇죠. 다른 여러 세력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리는 대통령과의 관계다. 네. 한동훈 후보 측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2, 3분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얘기도 잠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역별 경선을 하면서 지금 투표 상황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다 90% 이상 투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조선노동당 수준으로 가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보수 정치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두 개의 서사를 갖고 있는데 산업화는 보수당이 주로 담지자였고 민주화는 이제 민주당의 정신적 자산이었는데 그게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수당에 보면 김영삼이라고 하는 걸출한 민주주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서
그리고 지금 비교해 보면 민주적 다양성이라는 게 이쪽 당에 훨씬 더 풍부한 거 아닙니까? 풍부하다 못해 과열돼서 이번에 이렇게 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 뭐 유능하기도 하지만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저쪽은 완전히 사이비 민주주의 세력이고 진짜 당내 민주주의부터 이 저 대중민주주의를 이쪽이 더 잘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한동훈 그 후보도 그런 문제 의식이 아주 강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99.9 득표를 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거의 뭐 그 어떤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말씀을 줄이시네요. 네.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이 5만 명 이상이 넘었어요. 네. 6만 명 넘었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 3일인가 4일 만에 네.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민심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민심이라는 게 요즘처럼 양극화돼 있고 팬덤 정치가 극성인 상황에서 5, 6만 채우는 건 쉬운 일 아닙니까? 5, 6만 채우는 건 쉬운 일이에요. 뭐 유튜브 콘텐츠 하나 좀 재미나게 올려놓으면 하루 사이에 한 10만 뷰 나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5만 6만. 근데 윤 대통령 탄핵할 때 뭐 했다고 몇십만 됐다라고 저 사람들이 저런 거 아닙니까? 그 거꾸로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저거 가지고 이제 이쪽이 그 다음엔 또 누구를 뭐 보수당에 누구를 공격하자. 또 그러면 이쪽 사람들 또 저쪽 당에 또 민주당에 또 누구를 공격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거를 정청래 위원장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지어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건축 조합 좀 짚어보신다고요? 네. 이게 그 조합장, 재건축 조합이니까 조합장이 있을 텐데 뭐 성공하면 몇십억씩 성과금이 지급됩니까? 네. 지금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사례인데요. 네. 이제 재건축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름이 레미안 원펜탄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재건축 조합이 지난주 금요일에 임시총회를 해가지고 조합장 성과급을 얼마를 줄까? 이거를 이제 안건을 붙여가지고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안건에 붙여진 성과급이 무려 58억 원이었습니다.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찬성이 91표, 반대 73표. 전체 조합원이 180명이거든요. 네.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58억 원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난 숫자죠. 그냥 들어도 엄청난 숫자인데 대기업 임원들 연봉이나 성과급이랑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작년에 삼성전자 등기 임원 평균 연봉이 44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많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레미안이잖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삼성물산인데 네. 삼성물산 CEO의 성과급이 12억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합쳐도 평균 연봉하고 이걸 합쳐도 이 조합장이 받는 그 성과급이 훨씬 더 많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급만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재건축 조합장은 월급도 있고 활동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가지고 성과급을 추가로 받은 거거든요. 네. 이 조합장이 작년에 받은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상여금도 3,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여기에다가 성과급을 또 58억 원 주기로 이렇게 조합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정도로 성과급을 준다는 거는 뭔가 그런 정도의 큰 이익이 났다는 뜻이 될 텐데. 맞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큰 돈을 성과급으로 줄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잖아요. 강남 네. 지역이.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단지 중에서는 분양가가 역대 최고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단지가요. 그러니까 그걸 잘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하. 성과급을 준 건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다 돈을 벌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한 평이고 요즘에는 3.3제곱미터로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한 평당 분양가가 6,737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 이익이 많아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들이 돈을 좀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사업 이익이 5,781억 원에 달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이익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조합원 분양도 있고 일반 분양도 있고 상가 분양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팔고 그다음에 재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뭐 공사비, 뭐 인건비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다 빼고. 그걸 빼고 딱 나서 남는 돈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781억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한 10% 정도를 책정을 10% 아니죠. 1% 정도를 책정해 가지고 그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네. 찬성이 91표지만 반대도 73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이 아파트 안에는 셀프 성과급 58억 조합장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반대 현수막도 걸리긴 했습니다. 조합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역할은 예. 재건축이 정말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이 시행사의 CEO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그래요. 않고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조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분양가를 그 와중에 높게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또 사업이익이 많이 나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재 같은 거 선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도 조합장의 입김이 당연히 반영될 수가 밖에 없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도 권력이 막강한데 뭐 예를 들어서 철거업체 어디로 결정할지 이런 게 결정되면 그 철거업체는 엄청난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좀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세대 정도 될 텐데 여기에 어떤 뭐 자재 하나만 잘 납품하게 된다. 이렇게 해도 그 업체는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도 많이 받고 사실은 또 이제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현관에 문고리 납품하는 걸로도 수십억을 번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뭐 엄청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서로 하려고 그러겠네요. 맞아요. 수도권 지역의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권 선거 못지않다. 조합장 뽑을 때 이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출마하는 사람들 막 직업 같은 것들이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포스터도 있고 그래요. 보면 뭐 건설사 고위 임원 출신 왜냐면 유관돼 있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아니면 뭐 대학 교수, 변호사 혹은 또 전직 지자체장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경쟁을 합니다. 그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대박을 낸 조합장은 이제 다른 단지로 스카웃되기도 하거든요. 스카웃도 돼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아크로 리버파크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데인데 여기 조합장이었던 한모 씨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이 조합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했던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데려와서 여기도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들도 많아요. 제가 사회부 때 법원 가서 판결문 열람해보고 사건들 보고 이러면은 조합장이 문제 일으켜서 뭐 뇌물 받고 뭐 선정해주고 이런 걸로 구속되거나 이런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그 재건축 조합장들도 비슷합니까? 서울 지역에 좀 인기가 있는 단지다라고 하면은 성과급 꽤 많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58억 원은 꽤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인데 최근에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베일리 여기는 조합장한테 성과급 10억 원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도 소송까지 했었거든요. 줄 수 있다 없다 소송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에서 7% 그러니까 이익 난 거의 7%인 73억 5천만 원을 조합장하고 조합 임원들 나눠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적지 않은 액수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 참 요지경 같은 조합의 세계, 조합장의 세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화요일 만나는 법학 다식 시간입니다. 강병훈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 소식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피해가 속출하면 이제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 문제가 늘 제기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원칙적으로는요, 기록적인 폭우, 태풍, 홍수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재해에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천재인가 인재인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천재로 인한 손해라면 배상을 받지 못하지만 네. 인재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관리 주체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일 경우에는 그 책임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청구를 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기가 이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손해배상을 국가배상이라고 하고요. 국가배상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천재면 어쩔 수 없는데 네. 천재인데 여기에 인재가 섞여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인재의 책임이 주로 국가나 자치단체일 테니까 그걸 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인재가 되는 거예요? 일단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이제 어떤 원인 제공을 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도로나 하천 등에 어떤 이게 영조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영조물에 하자가 없었다면은 그 정도 자연재해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네. 어떤 영조물의 설치나 어떤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해 주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재작년에 8월 그 폭우가 있었는데요. 강남역 인근에서 남매가 물에 잠긴 도로를 건너가다가 뚜껑이 열려 있는 맨홀에 빠져서 남매가 같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폭우로 그 두 남매의 차량이 이제 시동이 꺼졌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대피했다가 귀가를 위해서 이제 도로를 걷다가 이제 그 변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맨홀 네네. 뚜껑이 빠져 있는 것이 안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맨홀로 빠지게. 네, 그래서 이제 길을 갔다가 이제 빠지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유족들이 제기했습니다. 네. 서초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일 그 폭우는 기록적인 폭우였다. 그 맨홀 뚜껑이 열린 것도 폭우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천재지변이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하수구 내부에서 빗물이 역류하면서 그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열릴 수도 있다. 따라서 맨홀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설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뚜껑이 이탈해 있었다,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초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그 피해자들도 도로가 물에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주의 깊게 확인하고 도로를 건너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20%를 이제 과실상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를 인정해서 16억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책임이 한 20%는 있다. 그렇습니다. 80%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산사태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산사태 사례가요. 2011년 7월에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이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이제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면산 일대 산사태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16명에 달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지자체가 경보를 발령하거나 또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대피 지시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걸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산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요. 이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도 한 소송의 경우에는 2019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약 8년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그 손해액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호우였다. 집중 호우였고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사전 대응이 그렇게 쉽진 않았다라고 해서 책임 범위를 50%를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이 피해를 입어서 뭐 사망에 이르거나 하는 경우에 그 유족들이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뭔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인재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공무원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법원이 판결할 때 그 균형점을 잡는데 상당한 그 에러가 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그 강남역 인근에서의 사고도 20% 80% 우면산 경우에 50% 50% 이렇게 피해자 과실도 감안하고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그것도 한정을 하는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요 법원이 공평 타당한 손해액인지를 항상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때도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연재해 정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큰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제한하는 정도도 커지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청주 오송에서 그 침수 사고로 여러분이 이제 그 사망을 하셨어요. 이 사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해 이제 7월 중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청주 오송에 지하 차도가 침수되면서 다수의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그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맡은 공사 업체가요. 기존 제방을 훼손하고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시 제방을 급조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공사 관련자들이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도로 관리나 재난 대응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 이 형사소송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손해배상은 민사잖아요. 이게 같이 갑니까? 아니면 형사사건을 보고 민사가 따라갑니까? 보통은 형사가 먼저 결론이 나고요. 그걸 가지고 과실이 있다.
지자체, 국가의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민사소송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손해배상이 이제 그 인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 그걸 입증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이 입증 책임이 참 어려운데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 그거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또 영조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 하자가 있다는 걸 또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인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소송도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기술적인 입증 어려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어떤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자연재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자가 원인이 된 것인지 이제 그런 감정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운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 미호천교 그 경우에 형사 사건이 먼저 진행이 돼서 이게 그 이제 유죄가 나오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재라는 성격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민사를 소송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쉽겠네요. 그렇게 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형사 재판에서 입증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민사 소송에서는 상당히 입증이 수월해지는 피해자들이 그걸 입증해야 될 책임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이 뭐 기후 변화로 사실 이게 저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요. 너무 막 그 불가측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천재지변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천재지변들이 올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무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또는 불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 이런 걸 법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후 변화로 전에 없었던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법과 판례에 의하면요.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못한 천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기후 변화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산업, 어떤 자본주의에서 이제 기인된 면이 상당히 크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국가에게 책임이 이제 원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한 손해를 어떤 개인이 다 떠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법리 또는 판례 이런 것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좀 어려운 법률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천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책임이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천재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되건 좀 개인이 자기를 보호해야 될 필요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풍수의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풍, 호우, 홍수 등 어떤 9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어떤 피해를 전부는 아니고요. 재산상의 이제 손해를 보험으로 이렇게 커버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또 상가, 공장 이런 것인데요. 현재 보험 가입률은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네요. 미리 이제 가입을 해두면 이런 자연재해에 준비하는데 위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학다식 강병훈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로 인해 아직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청계천 산책로는 청계 시점에서부터 고산자교 구간에 보행자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 감곡나들목을 앞두고 난 사고는 여전히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체도 길어지면서 여주분기점을 지나면서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 부근 도로 복구 작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뒤로 하남분기점부터 17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 판교를 지나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시흥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부천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행주대교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도 성산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건강 100세. 예, 오늘도 건강지킴이 이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교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울증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예, 우울증 날씨하고도 관계돼요? 예, 관계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좀 우울증이 좀 심해집니까? 예,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네. 예, 우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왠지 요즘 나 좀 우울하다 그러는 게 그냥 그 정상적인 거네, 자연스러운 거네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우울증이 뭐예요? 아, 우울증이 이제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일상을 지배하는 상태로 이게 이제 기능의 저하가 굉장히 심각하고 자살과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많기 때문에 네.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된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울감과 우울증은 이제 엄연히 다르긴 합니다. 감별 네. 포인트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 우울감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네. 며칠 내에 호전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이제 우울증은 첫 번째 포인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주 이상 매일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감정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감정이 일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정이랑 직장 생활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식사 수면에 네.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우울감이 아닌 우울증으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일단 2주 이상의 우울 증상, 뭐 기능의 저하, 그리고 식사 수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반됐다 하면은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바뀝니까? 식사는 주로 대부분은 식욕이 굉장히 저하되는데요. 어떤 분들,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는 식욕이 과다해지기도 합니다. 아, 폭식합니까?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은요? 수면은요?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도 대부분은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제 적은 수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건강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다 그랬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장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아주 좀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고 네. 이제 뭐 주부 같은 분들은 이제 일상에서 요리하거나 뭐 청소하거나 이런 것도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무슨 의지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런 상태가 가정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데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한 2주 이상 계속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된다. 예. 그러면 우울증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맞습니다. 방치하면 네. 어떻게 돼요? 방치하면은 일단은 방치를 저희가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추후에 일단 치매가 위험성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일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에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남들한테 피해도 좀 주게 되고 예. 나의 어떤 커리어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지장이 생기게 되고 일단은 자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네. 뭐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그냥 한 뭐 며칠 좀 기분이 안 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2주 이상 진짜 막 자꾸 실수하고 늘 뭐 거의 웃음기도 없고 이러면 주위에서 뭔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위에서라도 좀 권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좀 늦은 상태죠.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남들이 관찰했을 때 그때 발견해서 이제 치료를 받기보다는 그건 이미 심해진 상태다. 네네.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포인트를 자가 진단함으로써 병원에 빠르게 내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요? 네. 그럼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자가 진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자가 진단 아까 전에 3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저희가 우울증 진단하는 게 뭐 다른 객관적인 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2주 이상 매일 하루 종일 우울하거나 흥미가 저하되는 증상이 일단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수면이나 식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줄거나 과다해지는 경우 그리고 아주 초조하거나 아주 무기력한 그런 증상들 그다음에 부적절한 죄책감 이런 인지 과정이 이제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집중력이 확연히 감소되는 증상 그리고 자살 사고 이런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자가 진단 후에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원인이 밝혀졌나요? 원인은 최근 논문에서는 이제 환경적인 스트레스 및 유전적 취약성으로 인한 뇌의 다양한 생물학적인 원인들이 밝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거죠? 네, 유전적 소인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론적으로는 우울 불안을 막아주는 신경 전달 물질 이것이 이제 저하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생성하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완화시켜주는 뇌 부위도 있습니다. 이 두 부위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뇌의 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생리학적인 거네요? 생물학적인 부분이 그냥 심리적인 많습니다.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도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치료가 가능하죠? 저희가 일단은 자책감 등의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돼 있거나 그리고 신체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일단 우울 불안을 막아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빨리 상승시켜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 약물 투여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항우울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약제를 시작한 직후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상승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4에서 6주 정도 꾸준히 드셔야지 그때부터 신경 전달 물질이 올라가면서 우울 증상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꾸준히 약제를 드시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해주는 뇌 부위를 이제 전류나 자기장으로 좀 이렇게 자극해서 물리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전자약 치료를 부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우울 증상이 호전이 된다. 그러면 치료 전에 과도하게 몰두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치료자랑 얘기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좀 바로 잡고 그리고 내키지 않지만 일단 몸을 움직이고 그러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상쾌한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행동 활성화 치료도 병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와 행동학 치료 여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상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뭐 우울증이나 또는 그 이렇게 정신의학 관련 그러면 그냥 가서 상담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엄연한 뇌의 질환이고 그리고 저희가 뭐 행동 활성화 치료나 상담 치료도 사실 에너지가 좀 있어야지 따라오시게 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을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혹시 그런 건 있습니까? 인구의 몇 %가 이런 우울증 증상이나 또는 우울증을 걸릴 유병률이 높다. 그러니까 위험 인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2배 높습니다. 여성이요? 네. 왜냐하면 여성은 일단 생애 주기 동안 빈번한 호르몬 주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취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이를테면은 뭐 출산 후에 우울증이 온다거나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는 생리와 관련된 우울증? 네. 그리고 완경 전후 1년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른바 폐경기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구 중에서 한 뭐 몇 % 정도가 이런 우울증을 좀 신경 써야 됩니까? 저희가 2021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이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아무튼 실태를 보면 2018년부터 진료를 받는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7.4%씩 늘어나서 2022년도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가 100만 명이 이제 우울증 치료를 어떤 형태로든 받고 있다면 아까 이제 낙인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신의학과 쪽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거부하거나 그런 이유로 기피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훨씬 많겠네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살펴본 OECD 국가 대상 자살률을 좀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는 사회적으로도 자살률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은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진짜 이거 알려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마음의 감기다 생각하고 제발 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오셔라.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나 이런 거는 100%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정신의학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전혀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병원을 찾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방송도 듣고 계실지 몰라요. 우울증이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마음의 감기라고 하셨는데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뇌의 질환입니다. 생물학적인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찾아주시면 일단 항우울제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저희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오십시오. 이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3일 화요일 전격 기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